재벌가 장례식장에서 15세 소녀의 정체가 밝혀지자 울음바다가 되는데, 그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한승그룹 회장의 장례식장에는 5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렸다. 검은 양복과 상복의 물결 속에서 아무도 몰랐다.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흰 국화 한 송이를 꼭 쥔 채 눈물을 삼키는 15살 소녀를, 그 아이의 손목에는 낡은 금팔찌가 하나 감겨 있었다. 고 한승그룹 한철준 회장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했던 그 팔찌가. 소녀가 일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저 아이, 저 팔찌 회장님이 주신 그 팔찌잖아요.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500명의 눈이 소녀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한철준 회장의 장남, 한승그룹 부회장 한도윤이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핏기를 잃으며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그가 중얼거렸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그 소녀의 얼굴 위에 겹쳐졌다. 이것은 한 소녀의 이야기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단단하게 살아남은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한 가문의 이야기다. 돈과 권력 뒤에 숨겨둔 죄와 사랑과 눈물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경상남도 통영시 미륵도 끝자락, 바다가 보이는 낡은 집. 이진숙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낡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았다. 오늘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멸치를 우리고 딸아이 도시락을 쌌다. 작은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다. 15년을 반복한 새벽이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났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진숙이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다. 한은수, 15살. 키가 훌쩍 크고 눈이 크고 입술이 선명하게 붉은 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만큼 예쁜 아이. 진숙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닮지 않았다. 자신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숙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오직 그녀만이 아는. 다시 자. 아직 이른데. 괜찮아. 나도 도와줄게. 은수가 앞치마를 걸치며 옆에 섰다. 진숙은 딸의 어깨를 슬쩍 보았다. 가늘었다. 너무 가늘어서 안쓰러웠다. 오늘 통영여중 현장학습이지? 응. 해저터널 간대. 도시락 2개 싸줄게.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엄마, 그러면 엄마는? 나는 일하면서 먹으면 되지. 진숙은 웃으며 돌아섰다. 딸이 보지 못하도록. 이진숙의 일은 어시장 생선 손질이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는 일. 손이 트고 등이 굽어가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남편 박준혁은 5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보험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다. 통영 미륵도의 낡은 집 한 채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그리고 딸 하나가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다. 하지만 이진숙은 한 번도 딸 앞에서 운 적이 없었다. 은수야. 응?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알지? 은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흔들렸다. 응, 알아. 그 대답이 이진숙의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찔렀다. 서울 성북구 한승그룹 본관. 지하 1층부터 지상 65층까지의 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서울 스카이라인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거만하게 서 있는 건물이었다. 그 꼭대기층 회장 집무실. 한철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76세였다.
하지만 등이 꼿꼿했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어떤 젊은 사람보다 더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의 비서 김상훈이 조용히 다가와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 스케줄은 취소해. 한철준이 짤막하게 말했다. 네,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 김상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이 일정을 취소한 것은 지난 10년간 단 2번뿐이었다. 부인이 돌아가신 날, 그리고 외아들 한도윤이 큰 사고를 당했던 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한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15년이야. 비서는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15년. 무엇의 15년인지 한철준 혼자만이 알았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가슴 주머니를 천천히 두드렸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0년째 그 자리에 있는 사진이었다. 꺼내보지 않아도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이었다. 이진숙. 그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을 때 한철준의 두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집무실 밖 복도. 한도윤이 걸어오고 있었다. 45세의 부회장.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날카롭고 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한승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10년째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남자. 그의 옆에는 아내 서미경이 걷고 있었다. 42세. 한승그룹의 주요 투자자인 서경그룹 회장의 딸. 결혼 10년 차. 아들 하나, 딸 하나. 여보, 오늘 아버님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 한도윤이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한 이유를. 매년 이맘때면 아버지가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이유는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에게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만 알았다. 문이 닫혀있는 집무실을 바라보며 한도윤이 멈췄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한철준이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3장. 소녀의 친구. 통영여중 2학년 교실. 은수의 짝꿍 이소연이 볼을 부풀리며 말했다. 야, 한은수. 너 오늘 또 도시락 2개 가져온 거야? 응. 대박. 내 엄마는 진짜 손이 야무지시다. 우리 엄마는 냉동 만두밖에 못하는데. 은수가 웃었다. 소연이 옆에서 은수의 도시락 뚜껑을 들여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어머, 갈치구이다. 갈치구이는 뒤집기가 어렵잖아. 엄마가 어시장에서 일하니까. 진짜? 그럼 생선은 싸게 사겠다. 응, 좀 싸게 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연이 와락 은수의 팔을 잡았다. 나 오늘 해저터널에서 소원 빈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해저터널이 무슨 소원 들어주냐? 그래도 빌어야지. 은수, 너는 뭐 빌 거야? 은수가 잠시 생각했다. 무엇을 빌까? 엄마가 덜 힘들었으면. 학원 한 군데만 다닐 수 있었으면. 아니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은수의 눈이 잠깐 멀어졌다. 그냥 가족이 건강하길.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제일 좋은 소원이다. 은수는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것이 있었다. 은수는 어릴 때부터 알았다. 자신이 어머니와 닮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작은 어시장 마을에서 자신만이 이상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 박준혁이 세상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던 것을. 은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은수는 아직도 몰랐다. 회장의 병. 그해 가을 한철준 회장이 쓰러졌다. 집무실에서였다.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지는 회장을 비서가 발견하고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진단은 뇌출혈이었다. 한도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서미경도 한승그룹의 주요 임원들도 그룹 주치의도 전부 병원으로 모였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새벽 2시 수술실에서 나온 집도의가 말했다. 회장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정이 필요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은 금물입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의 눈이 냉정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얼어버린 눈이었다. 병실방 복도에서 한도윤이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회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회장님께서 드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 위험이 상당합니다. 전화를 끊으며 한도윤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것보다 아버지가 여태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더 마음에 걸렸다. 비밀, 아버지의 비밀. 매년 봄 혼자 사라지는 하루. 서랍 속 낡은 사진.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왼쪽 가슴 주머니. 아버지, 무슨 말을 숨기고 계십니까? 한철준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사흘 뒤였다. 병실에 아들 한도윤이 앉아 있었다. 도윤아. 쉰 목소리로 아버지가 불렀다. 예, 아버지. 나한테 할 말이 있어? 한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봐. 아버지, 비밀이 있으십니까? 병실이 조용해졌다. 기계 소리만 울렸다. 한철준이 눈을 감았다. 오랜 침묵. 있어. 한도윤이 숨을 삼켰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침묵이 흘렀다. 한철준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끝나면 말해줄게. 언제입니까? 내가 이 병실을 나갈 수 있을 때.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무렵 통영 미륵도 이진숙에게 편지가 왔다. 발신인은 없었다. 서울 소임만 찍혀 있었다. 진숙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편지지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까? 서명은 없었다. 하지만 진숙은 알았다. 15년째 알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안았다. 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마음속으로 했다. 건강하고 예쁘고 영리합니다. 당신을 닮아서. 눈물이 흘렀다. 15년간 참아온 눈물이었다. 다음 날 진숙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은수가 집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먼지를 털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손에 걸렸다. 작은 상자였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가 오래되어 녹이 슬었는지 살짝 힘을 주자 툭 열렸다. 안에는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금팔찌. 가느다랗고 작은 팔찌. 안쪽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은수에게. 2009. 한철준. 은수의 눈이 커졌다. 한철준. 한승그룹 회장. 두 번째,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배가 불룩했다. 임신한 여자. 그리고 옆에는 인상이 강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다.
세 번째, 낡은 편지지. 펼쳐보니 진숙의 필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편지의 서명 위에는 당신이 은수를 키워준다면 나는 평생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한철준. 은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팔찌를 들어 자신의 손목에 끼워 보았다. 꼭 맞았다. 꼭 맞는다는 것이 어쩐지 무섭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고백.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은수는 상자를 들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이진숙이 문을 열다가 멈췄다. 두 모녀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진숙은 은수의 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언제 봤어? 오늘. 엄마. 진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다. 나한테 말해줘. 진숙이 긴 숨을 내쉬었다. 은수야, 오래된 이야기야. 괜찮아. 들을 수 있어. 진숙이 말을 시작했다. 15년 전의 이야기를. 이진숙은 25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경남 통영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청소업체에 취직해서 한승그룹 본관 청소를 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8시까지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그해 겨울, 그녀는 야근을 하다 남아있던 회장 한철준과 우연히 마주쳤다. 회장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부에게 고개를 숙이는 재벌 회장. 진숙은 그 순간 당황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새벽의 빌딩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혼자 빌딩에 나와 일했다.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새벽만이 4시간입니다. 한철준의 아내 박정임은 그 당시 이미 중한 병을 앓고 있었다. 한도윤이 10대였다. 한철준은 아내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돌봐야 하는 아내 곁에서 그는 늘 혼자였다. 진숙과 한철준의 관계는 순수하게 시작되었다. 말동무였다. 새벽에 청소부와 새벽에 회장. 아무도 없는 시간에 커피를 나누는 두 사람. 그러나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1년이 흐르고 진숙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회장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철저하게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한철준도 알았다.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진숙의 마음을. 그는 아내가 있었다. 아들이 있었다. 그룹이 있었다. 그래도 단 한 번의 밤이 있었다. 진숙이 임신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다. 진숙이 말을 멈추었다. 손이 떨렸다. 은수는 숨을 참고 들었다. 그래서 한 회장님이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아이를 낳되 그룹과 관계없이 키워달라고. 당신 아내가 아직 살아있고 아들이 있고. 진숙이 눈물을 훔쳤다. 내가 선택했어. 너를 낳기로. 혼자 키우기로. 그래서 통영으로. 응. 여기 친척이 있었거든. 박준혁 씨는 내 이야기를 들어도 결혼해주겠다고 했어. 좋은 사람이었어. 진짜로. 은수가 눈을 감았다. 아버지 박준혁?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수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그럼 한 회장님은 나를 알아? 진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신이 원한 거야. 태어난 날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다만 나타나지 않은 거야. 약속이니까. 왜요?
당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룹이 있었으니까. 한도윤 부회장이 있었으니까. 은수는 천천히 팔찌를 내려다보았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 은수에게 2009 한철준. 태어난 해에 만든 팔찌.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아니 결국 보낸 팔찌. 편지가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이번에는 진짜 편지였다. 한승그룹 법무팀 명의로. 내용은 간단했다. 한철준 회장님께서 한은수 양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따라 일정을 조율드리고자 합니다. 진숙은 편지를 손에 들고 오래 서 있었다. 은수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나가고 싶어. 엄마. 진숙이 딸을 보았다. 그 눈빛이 무섭도록 단단한 15살의 눈빛이. 엄마,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도망치고 싶지 않아. 진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울은 은수가 처음 보는 도시였다. KTX에서 내려 서울역 광장에 서는 순간 은수는 숨이 막혔다.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빌딩이 이렇게 높다니. 통영 바다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진숙이 은수의 손을 꼭 잡았다. 무서워? 아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은수는 손을 꼭 쥐었다. 한승그룹이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제네시스. 양복 입은 기사가 인사를 했다. 이진숙 씨, 한은수 양 맞으십니까? 네. 차에 탔다. 창밖으로 서울이 흘러갔다. 은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도시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태어났다. 여기 어딘가에 나의 시작이 있다. 한승그룹 별관 VIP 응접실. 한철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다리가 떨렸기 때문에. 이진숙이 먼저 들어왔다. 15년이 지났지만 얼굴이 그대로였다. 아니,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다. 손이 트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그것이 한철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 뒤로 소녀가 들어왔다. 한철준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은수, 15살의 은수, 자신의 딸. 그 얼굴이 30년 전 자신의 얼굴을 쏙 빼닮은 눈매와 코, 그리고 이진숙의 눈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 두 사람이 섞여서 만들어진 아이. 한철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7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은수야. 목이 메어 이름 하나를 부르는데도 힘이 들었다. 은수가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없는 눈으로. 차갑지는 않지만 아직 따뜻하지도 않은 눈으로. 한철준 회장님. 그 호칭이 한철준을 찔렀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럴 자격이 있는지도 몰랐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한 말이 그것이었다. 은수가 잠시 그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화낼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철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 걸어와 은수 앞에 섰다. 봐도 되겠니?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철준이 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그리고 다시 눈물이 흘렀다. 잘 자랐구나. 그 한마디에 은수도 이진숙도 함께 울었다. 한철준이 은수를 만난 날 저녁. 한도윤은 아버지의 병실에 찾아갔다. 한철준이 먼저 말했다. 도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한도윤이 자리에 앉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들었습니까? 한철준이 멈췄다. 비서한테서요. VIP 응접실에 두 사람이 왔다고. 이진숙과 한은수라고.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도윤아, 아버지. 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제 이복 동생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철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도윤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의 밤이 보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습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였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모르셨어. 한도윤이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철준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 가문에 드려야지. 한도윤이 눈을 떴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룹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알면 파장이 심합니다. 서미경 아버지도, 언론도 알고 있어. 그런데도요? 나는 내 딸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멈췄다. 벽에 한 손을 짚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가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서에게서 전달받은 사진. 아버지와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소녀의 얼굴이 너무 많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한승그룹 부회장 공간, 안방. 서미경이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오늘 낮에 비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진숙 전 한승그룹 청소부 45세, 한은수 이진숙의 딸 15세, 통영 미륵도 거주, 한철준 회장의 혼외자. 서미경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냉정한 여자였다.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 서경그룹 회장의 딸로 전략적인 결혼을 하도록 교육받았다. 한도윤과의 결혼은 사랑이었을까? 그렇다. 처음에는. 도윤은 똑똑하고 강했다. 그런 남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더 단순해졌다. 권력? 아들 한재원이 한승그룹을 물려받아야 했다. 그것이 서미경의 목표였다. 혼외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방해였다. 제거해야 할 방해. 서미경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부탁드린 거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 여자 이진숙, 그리고 그 딸 한은수. 약점 찾아야 해요. 한철준은 은수와 이진숙을 서울로 불렀다. 한승그룹이 보유한 강남구 아파트에 두 모녀를 머물게 했다. 은수는 서울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 전학을 갔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강남의 학교는 통영과 달랐다. 아이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 학원을 4-5개씩 다녔다. 은수가 통영 사투리를 쓰면 낄낄거렸다. 야, 너 어디서 왔어? 통영이요. 통영? 경상도? 말투 특이하다. 은수는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체육 시간, 은수의 손목에 있는 금팔찌를 반 아이들이 보았다. 저 팔찌 한승그룹 전용 주얼리 아니야? 엄청 비싼 거잖아. 저게 왜 저 애한테 있어? 도둑질한 거 아냐? 소문이 퍼졌다. 은수는 학교에서 혼자가 되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은수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울었다.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통영이 그리웠다. 소연이가 그리웠다. 어시장 냄새가 그리웠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어머니가.
그냥 거기 있고 싶었다. 나는 여기 왜 왔을까? 그 질문이 이불 속에서 반복되었다. 다음 날, 한도윤이 아파트로 찾아왔다. 이진숙은 없었다. 은수 혼자였다. 은수가 문을 열었을 때 한도윤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한도윤이 은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닮았다. 그것은 사진으로 알았다. 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달랐다. 눈매가, 코가, 턱선이 한철준의 젊은 시절을 빼닮은 얼굴이었다. 은수는 한도윤을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았다. 그냥 어색했다. 들어오세요. 괜찮겠어? 저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마트 가셨어요. 한도윤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은수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 한도윤이 먼저 말했다. 이름이 은수지? 예. 나는 한도윤이야.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야.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침묵. 어제 학교 어땠어? 별로요. 왜? 팔찌 때문에 애들이 도둑질했냐고 했어요. 한도윤이 눈썹을 찌푸렸다. 팔찌 빼고 다녀. 싫어요. 한도윤이 멈췄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든 거라고 했어요. 뺄 수 없어요. 한도윤이 잠시 은수를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다. 강하네. 제가요? 응. 은수가 고개를 숙였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 거니까요. 한도윤이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느꼈다. 이 아이가, 이 15살 아이가 어쩐지 자신보다 단단한 것 같았다. 서미경이 한 일이 드러난 것은 한 달 뒤였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다. 단독 한철준 한승그룹 회장, 혼외자 있다. 15세 소녀 주모. 기사에는 은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학교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순식간에 퍼졌다. 온라인이 들끓었다. 재벌 스캔들, 청소부 출신 엄마, 재벌 혼외자 소녀.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어떤 댓글은 은수를 동정했고, 어떤 댓글은 이진숙을 비난했고, 어떤 댓글은 한철준을 욕했다. 은수는 학교에서 그것을 알았다.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있던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야, 한은수 저거 보이냐? 기사 났다. 진짜? 어디? 재벌 혼외자래. 한승그룹 회장 딸이래. 눈길이 은수에게 쏠렸다. 은수는 책상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다. 도망치지 않았다. 화장실로 숨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손이 떨렸지만 한도윤이 아내 서미경을 불렀다. 한도윤의 서재에서 두 사람이 마주했다. 한도윤이 테이블에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다. 당신이 했어? 서미경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기사, 사진, 정보가 유출된 것. 저도 기사 보고 놀랐어요. 서미경.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거짓말하지 마. 서미경이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 아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원이 상속이 흔들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아이를 가문에 들인다고요? 그러면 우리 재원이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믿을 수가 없어요. 서미경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도윤 씨, 당신은 그 아이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 가족 편이에요? 한도윤이 서미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결혼, 10년의 세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며 한도윤은 처음으로 느꼈다. 이 여자와 나는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다. 나가. 그 말이 차갑게 떨어졌다.
서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가며 그녀는 말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날 밤 한철준이 은수와 이진숙을 불렀다. 세 사람이 병실에 모였다. 한철준이 기사 이야기를 꺼냈다. 은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숙도 괜찮겠니? 한철준이 은수에게 물었다. 네. 무서우면 통영으로 돌아가도 돼. 내가 보살피겠다.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아니요. 은수가 고개를 들었다. 저 안 갈게요. 한철준이 은수를 바라보았다. 왜?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은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도망가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한철준이 눈을 감았다. 진숙이 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은수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런 걸 겪게 만든 건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나 낳아줬잖아. 15년 동안 혼자 키워줬잖아. 뭐가 잘못이야.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철준도 고개를 돌렸다. 창밖 서울의 밤이 깊었다. 기사가 나고 난 뒤 한도윤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은수를 외면하지 않았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다.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가 정보 출처를 압박했다. 서미경이 관련되었음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아내였으니까. 대신 그는 은수의 학교를 바꿔주었다. 소문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어느 날 은수에게 찾아왔다. 공부는 잘 돼? 그냥 해요. 학원 필요해? 지금은 괜찮아요. 한도윤이 잠시 은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은수가 그를 보았다. 처음에 내가 나타났을 때 솔직히 반갑지 않았어. 알아요. 그런데 한도윤이 말을 골랐다. 너를 보면서 생각했어. 아버지가 이 아이를 15년 동안 잊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은수가 침묵했다. 아버지는 너를 보내고 나서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게 맞는 후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라고 하긴 어색해요. 당연하지. 그래도 은수가 고개를 들었다. 오빠. 한도윤이 굳었다. 저한테 오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이상하고 신기한데 나쁘지는 않아요. 한도윤이 잠시 은수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웃었다. 나도 이상하다. 오빠는 저 싫어요? 아니. 그 한 음절이 어쩐지 두 사람 사이에 다리 하나를 놓은 것 같았다. 육부 장례식. 한철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그해 12월이었다. 두 번째 뇌출혈이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다.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임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수야, 오빠, 아버지 뵈러 와. 전화를 끊고 한도윤은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것이 슬펐다.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이 더 컸다. 병실에 은수가 왔다. 이진숙도 왔다. 한철준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열려 있었다. 은수를 보는 순간 눈에 힘이 들어왔다. 은수야, 내 아버지. 처음으로 은수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철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진심으로. 은수가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저 잘 살 거예요.
한철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알고 있어. 그리고 이진숙을 보았다. 진숙 씨. 진숙이 다가왔다. 눈물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은수 키워줘서. 진숙이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요. 행복하게 살아요. 네. 한철준이 고개를 돌려 한도윤을 보았다. 도윤아. 예, 아버지. 은수 부탁한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그날 밤 한철준은 고요하게 잠들었다. 세상을 떠났다. 한승그룹 회장 한철준의 장례식.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500명이 넘는 조문객. 언론이 몰렸다. 은수는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이 없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흰 국화 한 송이를 쥔 채 진숙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은수는 국화를 내려다보았다. 흰 꽃잎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몇 달 전까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것이. 하지만 어쩐지 이상하게도 슬펐다. 더 알고 싶었는데,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것이 슬펐다. 은수가 일어서서 영정 앞으로 가려는 순간이었다. 장례식장 안에 있던 한승그룹 임원 중 한 명이 은수의 손목을 보았다. 팔찌, 가느다란 금팔찌, 저 팔찌. 임원이 작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퍼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은수를 바라보았다. 저 팔찌는 회장님이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시던 거예요.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임원이 말했다. 혹시 기사에 나온 그 소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500명의 눈이 15살 소녀에게로 쏠렸다. 은수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멈추었다.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한도윤이 앞으로 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도윤이 은수의 옆에 서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말했다. 제 동생입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한도윤이 한 번 더 말했다. 한은수, 한철준 회장님의 딸.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은수에게 인사했다. 장례식장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영문도 모르고 누군가는 기사를 알고 있었기에 이진숙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앉은 채로 울었다. 그것이 터뜨렸다.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철준의 유언장이 개봉되었다. 법무팀장이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읽었다. 내용은 명확했다. 한승그룹 지분의 60%는 한도윤에게, 나머지 30%는 은수에게, 그리고 10%는 한승복지재단에. 서미경이 창백해졌다. 한도윤은 표정이 없었다. 은수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 유언장에는 한 줄의 문구가 더 있었다. 은수야,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잘 써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은수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참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유언장 이후 서미경이 한도윤을 찾아왔다. 이혼하겠어요. 한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생각이 됐어? 아이들이 아빠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한도윤이 잠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원이, 소윤이,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도 돼. 단 아이들이 원할 때 언제든 나를 볼 수 있어야 해. 알겠어요. 서미경이 돌아서다가 멈췄다. 도윤 씨, 응, 미안해요. 그 말이 차갑기만 했던 서미경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어쩐지 한도윤을 잠깐 멈추게 했다.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결혼도 사랑도 권력도 결국 사람이 먼저였다. 이진숙은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은수야, 엄마는 통영이 좋아. 알아. 그래도 너는 서울에 있고 싶으면 있어도 돼. 오빠도 있고 아버지 재산도 있고. 엄마. 은수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통영 갈 거야. 진짜? 응. 나는 통영이 고향이야. 서울은 좋은데 거기가 고향은 아니야. 이진숙이 딸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아주었다. 엄마 딸 맞네. 당연하지. 은수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통영의 바다처럼 넓고 깊었다. 한도윤은 변했다. 아버지를 잃고 동생을 얻고 아내와 헤어지고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했다. 그룹을 잘 이끄는 것, 그것은 여전히 중요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먼저여야 했다. 그는 그룹 내 복지재단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한철준이 남긴 10%의 지분을 활용해서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을 만들었다. 이름을 붙였다. 은수 장학재단. 은수에게 연락했을 때 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오빠, 이름이 좀 부끄럽다. 왜? 좋잖아. 나중에 나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 하겠다. 한도윤이 피식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다. 그럼 은하재단으로 할게. 은하? 갑자기 왜요? 별이 많아서. 오빠,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없었는데. 생겼나 봐. 은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한도윤은 그 웃음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흘렀다. 은수는 통영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소연이와 다시 같은 반이 되었다. 소연이 수업 시간에 쪽지를 보냈다. 야, 한은수, 너 기사 다 봤다. 재벌 딸이었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수가 쪽지에 써서 돌려보냈다. 나도 몰랐거든. 그냥 친구로 대해줘. 소연이가 쪽지를 읽고 은수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승그룹의 재산 덕분에 더 이상 학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은수는 공부를 좋아했다. 특히 경제와 사회를, 숫자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은수의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은수야, 너 경영대 생각해봤어? 생각 중이에요. 서울대? 연고대? 어디든 제 실력으로 가고 싶어요. 담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지. 고3 여름, 은수에게 고백을 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같은 학교 3학년 박시율.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푸근한 아이였다. 수학을 잘했고 농구부였고 은수와 같은 반이었다. 그가 어느 날 학교 시간에 은수를 불러 세웠다. 한은수, 응? 나 너 좋아해. 은수가 멈추었다.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나요? 응? 오래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시율이 잠시 머리를 긁었다. 한 1년? 1년이요? 응. 1학년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은수가 잠시 생각했다. 나는 모르는 거네. 알아줬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또 잠시 침묵. 나는요. 은수가 말했다. 시율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재밌고 웃기고 사람한테 잘해줘요. 근데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 시율이 조금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기다려도 돼. 그래요? 응. 내가 고백한 거니까. 내가 결정해. 은수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한 달 줄게요.
한 달이면 충분해. 한 달 뒤 은수가 시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율의 답장이 왔다. 진짜? 진짜로? 은수가 웃으며 답장했다. 예. 한국어로 진짜? 진짜요. 그날 시율은 학교 복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소연이에게서 들었다. 은수는 혼자 웃었다.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진숙은 서울로 나가지 않았다. 통영 미륵도의 낡은 집에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새벽 4시에 어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은수가 말렸다. 엄마, 이제 안 해도 돼. 뭐 하면서 살아? 그냥 쉬어. 쉬는 게 더 어렵다. 은수가 생각했다가 말했다. 엄마, 음식 잘하잖아. 작은 식당 차리는 건 어때? 이진숙이 딸을 바라보았다. 식당? 어시장 옆에 통영 어부들이 점심 먹을 수 있는 곳. 엄마 갈치구이 맛있잖아. 진숙이 잠시 침묵했다가 피식 웃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말했지. 엄마 갈치구이가 제일 맛있다고. 지금도 그래. 진숙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통영의 바다가 보였다. 해볼까? 이진숙의 식당은 통영 미륵도 어시장 옆에 생겼다. 이름은 진숙이네 생선구이. 메뉴는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삼치구이. 오픈 첫날 은수와 소연이 달려와서 가장 먼저 먹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소연이가 볼을 가득 채우며 소리쳤다. 이진숙이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다. 그 웃음이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다. 한도윤은 이혼 후 2년간 혼자 살았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만났다. 재원이와 소윤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라면도 잘 끓이지 못하는 남자가 조림을 만드는 것이 웃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요리를 좋아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날카롭고 냉정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그의 비서가 어느 날 말했다. 부회장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웃으세요. 예전에는 웃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한도윤이 생각했다. 그렇구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동생을 만나고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해 봄 한도윤은 은하재단 행사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정유아. 은하재단의 사회복지팀장. 눈이 크고 웃는 얼굴이 따뜻했다. 말이 직접적이고 눈치 보지 않았다. 행사 준비 중에 한도윤이 잘못된 일정을 지적했을 때 다른 직원들이 쩔쩔맸지만 정유아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부회장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쪽 실수가 아닙니다. 본사에서 보내주신 기획안이 처음부터 이 날짜로 되어 있었어요. 한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꼿꼿했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확인해봐.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로그를 뒤졌고 정유아의 말이 맞았다. 한도윤이 말했다. 내가 확인 안 하고 말했네. 미안합니다. 정유아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도윤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친 것은 한 달 뒤였다. 재단 봉사 현장에서 한도윤이 봉사를 하러 온 것이 낯선 듯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정유아는 담담했다. 부회장님, 오늘은 청소 봉사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장갑 끼세요. 장갑을 건네며 정유아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한도윤이 받았다. 그리고 그날 오전 내내 청소를 했다. 마치는 시간 정유아가 물 한 병을 건넸다. 수고하셨어요. 당신도요.
저는 매주 하는 거라 별거 아닌데. 매주? 네, 주말마다 여기 와요. 한도윤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요? 좋아서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 어쩐지 오래 마음에 남았다. 좋아서. 그 단순한 이유가 한도윤에게는 오히려 낯설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한도윤이 정유아에게 먼저 연락했다. 밥 한번 먹을 수 있습니까? 부회장님이요? 네. 업무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정유아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는 부회장님의 직원인데요. 재단 직원이지 한승그룹 직원은 아닙니다. 예리하시네요. 한 번만. 또 잠시 침묵. 알겠습니다. 식사는 한도윤이 직접 예약한 평범한 한식집이었다. 정유아가 도착해서 주변을 보다가 말했다. 부회장님, 이 집 맞아요? 저는 격식 있는데 올 줄 알았는데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해서요. 직접 찾아보셨어요? 네. 정유아가 피식 웃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도윤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자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정유아는 솔직했다. 필터가 없었다. 부회장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갑자기요. 궁금해서요.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요. 지금도 외로우세요? 한도윤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때로는. 저도요. 정유아가 웃으며 말했다. 다들 외로운데 티 안 내는 것 같아요. 한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티 내는 사람이네요. 나쁜가요? 아니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한도윤은 처음으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정유아는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딱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한도윤이 말했다.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정유아가 그를 바라보았다. 같이 있어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귀자는 말이에요. 정유아가 웃음을 참다가 참지 못했다. 부회장님, 너무 딱딱하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을 모르겠어서요. 그 솔직함이 어쩐지 귀여웠다. 정유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5년이 지났다. 은수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학비를 냈지만 학점은 오직 자신의 것이었다. 수석 졸업식 날 이진숙이 통영에서 올라왔다. 손에 갈치구이 도시락을 들고 엄마, 도시락을 왜 들고 와? 배고플까봐. 졸업식 후에 밥 먹으면 되잖아. 이게 더 맛있잖아. 은수가 어머니를 안았다. 이진숙이 딸의 등을 두드렸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지만 참았다. 졸업식에서는 웃어야 했다. 한도윤도 왔다. 축하해. 오빠 와줬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은수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랬을까? 그랬을 거야.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시울도 왔다. 대학 졸업 후 통영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축하해, 은수야. 고마워요. 이제 어쩔 거야? 은수가 잠시 생각했다. 은하재단에서 일하려고요. 오빠한테 이야기했어. 시울이 눈을 크게 떴다. 한승그룹 안 가? 재단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사람들 곁에서. 시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요? 통영에서 제일 좋은 기억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은수야. 은수가 피식 웃었다. 잘 알고 있네. 좋아하니까. 29장. 봄날. 그의 봄. 통영 미륵도.
바다가 보이는 낡은 집은 이제 조금 새로워졌다. 지붕이 바뀌었고 마당에 작은 화단이 생겼고 부엌이 넓어졌다. 이진숙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은수가 내려와서 부엌에 앉았다. 엄마, 뭐 만들어? 그냥 된장찌개. 나 도와줄게. 두 모녀가 나란히 서서 아침을 만들었다. 창문 너머로 통영 바다가 보였다. 봄빛이 반짝였다. 이진숙이 딸의 옆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다. 잘 자랐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아이로.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은수야, 응? 행복하니? 은수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엄마는? 이진숙이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응, 행복해.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통영 바닷가. 은수와 시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갈매기가 울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시울이 말했다. 있잖아. 응? 나는 처음에 내가 재벌 딸인 줄 몰랐어. 알아. 알고 나서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어. 은수가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그냥 은수잖아. 한은수. 통영에서 갈치구이 도시락 들고 다니던 애. 은수가 웃었다. 나는 통영이 좋아. 나도. 이 바다가 좋아. 나도. 시울이도 좋아. 시울이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은수의 손을 잡았다. 파도가 발끝에 닿았다. 차갑고 맑은 물이. 은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15살에 처음 받은 편지. 서울로 올라가던 KTX. 장례식장에 500개의 눈빛. 오빠의 내 동생입니다 라는 목소리. 어머니의 첫 번째 식당 갈치구이.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바다와 바람과 손을 잡은 사람과 이것으로 충분하다. 은수가 눈을 떴다. 눈부신 통영의 봄날이 펼쳐져 있었다. 재벌가 장례식장에서 15세 소녀의 정체가 밝혀지던 그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소녀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를. 한승그룹의 지분을 가진 재벌가 딸이 아니라 통영 어시장 생선구이집 아줌마의 딸로서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을. 그것이 한철준이 마지막으로 원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잘 써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은수는 그 유언을 가장 은수다운 방식으로 지켰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고 단단하게.